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돌아온 역함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역함수, 그새 말하면서 또 까먹었네요. 네 번째라 그랬죠? 저희. 네, OT 빼고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책은 교양인을 위한 수학사 강의라는 이 책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정수론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정수론을 하다가 음악 얘기를 하고 또 바흐의 그 평균율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좀 이상하게 그 삼천포로 많이 빠진 다음에 끝이 났는데 이번 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실제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하고 있는데 앞에 그 레코드를 남기지 않은 오프터 레코드가 조금 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시간이 조금 짧을 예정이라는 거 미리 좀 앞부분에 제가 그 깔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황 토크는 저희끼리 충분히 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하고 책 내용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그 챕터 8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챕터 8은 미적분입니다. 저는 아직도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고등학교 수학에서 미적분과 어려움은 동등화가 되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호가 어려워서일까요? 아니, 이상한 문제가 많아서 그럴까요? 혹시 이거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제 저도 생각에는 오늘 선생님 말씀 너무 미적분이 갑툭튀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연관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자, 미분 배우자, 적분 배우자 이러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우주를 갑자기 만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말해서 미적분이 시험 치기는 제일 좋았거든요. 왜냐면 좀 그 형식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다른 것보다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닐 때는 본고사가 있어서 과락이 있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좀 어떤 과목을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수학을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미적분을 제가 꼭 왜냐하면 미적분이 안 나올 리도 없지만 미적분이 성적이 항상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걸 딱 공부해가지고 하면 항상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는 미적분을 항상 계산을 잘했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미적분을 알았다고 하는 건 너무나 잘못된 말입니다. 미적분을 그래도 조금, 그런 거구나 한 게 이제 직문수를 통해서 좀 들어본 건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너무 고마웠던 게 그 직문수를 안 들었다면 하나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직문수가 밑에서 베이스 역할을 좀 해주니까 약간의 문해력이 생겼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읽으면서. 그 직문수라는 시간이 없었으면 저 앞에서 제가 식을 하나도 모르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읽었을 건데 그래도 미적분에 와서는 제가 좀 들은 기억도 나고 하니까 훨씬 읽는 게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문 시간이 저한테 참 굉장히 좋았구나. 읽을 때 그래도 무슨 말 하는지를 좀 알겠구나. 그래서 이전 수식보다는 훨씬 재밌게 제가 활과를 읽었어요. 저도 강성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질문을 이 책 요 8고를 읽으면서 첫 꼭지에 달아놨거든요. 노트에다가 왜 우리는 언제나 미적분이 낯선가라고 적어놨는데 그 수학초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저는 맥락이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수학들은 그러니까 사실 뭐 선생님의 이런 거를 떠나서 가르치는 방식이 대부분 우리나라 입시 수학이 이렇게 해를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걸 가르치는데 다른 것들은 이게 숙달이 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는 단원들이 많이 있는데 인수분해라든지 뭐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든지 근데 미적분은 그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했어요. 미적분은 사실 그 안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기 좀 힘든 개념들이 있는데 그걸 되게 직관에 의존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저는 많았거든요. 0.999999999가 왜 1인가? 사실 1이 아닌데 1이라고 가르치고 그거를 정말 깨닫기 위해서는 대학에 가서 대학 수학도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점프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과
고민을 하는 학생 사이에서 그 간극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일수록 더 고통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고등학교 미적분인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고등학교 미적분 할 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삼각함수의 미분과 적분, 로그함수의 미분과 적분 진짜 이해 안 가서 그냥 외워서 시험 봤는데 그거를 사실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어요. 예, 로그함수를 왜 미분하면 저렇게 되고 적분하면 왜 저렇게 되고 이거를 이해하는데 막 파면 팔수록 더 많은 게 나오는 막 감마함수 나오고 막 막 그런 거 나오는데 어쨌든 그 핵심은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된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페이지 몇 장으로 압축해서 그 함의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미적분, 그러니까 저의 질문 이겁니다. 왜 고등학교 수학에서 미적분은 어려움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혹시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니까 그냥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적분이 어려운 거는 정말로 문제가 어려워서 싫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수능 그 21번, 29번, 30번 그 킬러 문항들 보면은 저는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조차도 저는 한참 걸려요. 그래서 왜 수능 치면은 그날 저녁에 바로 유명 강사분들은 또 영상으로 풀이를 해서 올려주잖아요. 그걸 보면은 한편으로는 아, 이게 이렇게 풀릴 수도 있구나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잘 푸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 동시에 들어요, 정말로.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음, 팟캐스트, 우리들의 수학 인생 팟캐스트에서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수학 선행,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잘 풀고 수학 선행하고 하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딱 그거거든요. 기술 빨리 익혀가지고 그 기술 잘 써먹는 거.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요즘의 미적분이 어려움의 대명사가 된 거는 그런 이유일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미적분은 이미 어려움의 대명사였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형 때부터. 제가 90년대 고등학교 다녔고 저희 형은 80년대 고등학교 다녔는데 이미 형 때부터 미적분 하면은 그때는 정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에서 미적분 하면 제일 어려운 거 미적분은 외워서 풀고 풀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거 약간 그렇게 다들 접근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미적분을 안 배웠거든요. 안 배웠는데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미분은 기울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한 점에서의 미분 값은 이 점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듣고 나서, 그러니까 뭐 계산법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모르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선배들이 보는 그 수능 문제를 보니까 당연히 모르는 게 많지만 몇 문제는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좀 계산이 더럽긴 하지만 시간을 오래 들이면은 풀리는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안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 문제 하나 있으면은 이거를 그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약간 패턴화해서 배우다.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딱딱딱. 이런 문제는 이렇게. 어떤 그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사실 그렇게 배우면 뭘 배워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저는 좀 공부를 늦게 시작한 편이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절실하지만 조금 내려놓고 공부를 할 때 되게 좋았던 게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고르는데 친구가 같이 가서 골라줬거든요. 막 이것저것 보게 하더니 정석이랑 막 개념 원리 유명한 것들 몇 개 있는데 그거 고르려고 하니까
한 대 딱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넌 이거 못 본다고. 교과서 보라고 교과서.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가을 9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그 친구가 저한테 시켰던 게 교과서를 소리 내서 또박또박 국어책처럼 읽는 걸 매일 시켰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음, 1단원 집합, 뭐 집합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그냥 국어책 읽듯이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언어,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게 되도록. 그래서 예제랑 유제만 풀고. 근데 맞으면 나 그거 다 풀고 나면 연습 문제 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저를 구원해 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늦게 공부하는 시점에서 유형으로 된 문제집을 막 외우고 이랬으면 절대로 수능을 잘 못 봤을 것 같은데 저 때만 해도 수학이 지금처럼 복잡하게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 기본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미분과 적분도 그 친구가 설명해 줬던 게 기억이 나는 게 미분을 가로를 빻는 거라고 가르쳐 줬어요. 쌀가루를 뽀개는 게 미분이고 그걸 쌓아 올려서 떡을 찢는 게 적분이라고.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되게 명쾌한 그 고등학교 수학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건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조금 개념적으로 와닿게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밑자가 여기 더 보기, 쌀미라는 거예요? 네, 쌀미자로 가르쳐 줬었어요. 너무나 황당하네요. 쌀미자고 적분의 적자는 쌓을 적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쌀죠. 아, 네, 그것도 맞잖아요. 네. 근데 쌀가루를 쌓아 올려라. 쌀미는 좀 황당하네요. 그럼 분은 가루분인가요? 네, 쌀가루? 가루분으로. 여기 지금 챕터 8이 미적분의 발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명. 영어로는 인벤션이죠. 말 그대로 인류가 발명을 한 어떤 체계라는 뜻인데, 저는 이 미적분 얘기도 그렇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연 현상의 패턴이 존재한다. 네. 그리고 그 체계, 그러니까 세상의 체계를 발견했다. 약간 뉴턴이 그런 네.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그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제가 자주 쓰는 그 표현으로 약간 좀 변형을 하자면은 그 세계, 그러니까 그 물리 세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할게요. 자연이 돌아가는 모델을 찾아낸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천동설이나 지동설도 어떻게 보면 모델이잖아요. 이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달, 해, 그다음에 별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천동설이라는 모델도 있는 거고 지동설이라는 모델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공을 던지면은 공은 왜 이런 모양으로 날아가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뭐 A라는 모델도 있는 거고 B라는 모델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좋은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별이 내가 주장하는 모델이 정확하려면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 별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와 있다는 걸 내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모델인 거예요. 만약에 그 예측을 못했다? 그러면 좋지 않은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체계와 모델, 그러니까 여기는 체계라고 나오지만 제가 더 좋아하는 용어는 모델이라는 용어거든요. 그 모델이 왜 정확한 모델, 좋은 모델이 왜 중요하냐? 그걸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이 아니라 제가 아마 다른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물체가 그러니까 공을 던지면은 포물선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계산을 하잖아요. 그 계산을 하는 것도 사실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오늘 제가 그 슬랙에다가 올린 거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재밌는 게, 좀 조금 정리를 해서 얘기할게요. 지금까지는 보통 초등학교 용어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어떤 식으로 알려져 있었냐면은 그 종교와 어떤 대립 구조가 있어서 이 사람은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지만 어떤 종교계의 그 권위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굴욕했다. 하지만 나가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지구는 돈다라고 말을 했다고 보통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 용어로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었고, 그러니까 입체적인 인물이었고, 사실은 실제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굉장히 종교적인 인물이었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으며 이 성경을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은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는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을 설명하는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된 해석을 하고자 했던 인물이라고 또 알려져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또 반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아주 최근의 일인 것 같아요. 어떠한 이 사람들이 이런 그 고문서를 계속 찾아내나 봐요. 어디서. 어떤 문서를 봤더니 사실은 정말로 대립구조를 했던 게 맞다라는 문서가 또 나왔대요. 그래서 사실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나왔던 그 문서 조각들 가지고 우리는 요만한 조각을 가지고 이만큼 살을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이 책에도 이 책에 나왔었는지 제가 다른 데서 읽었는지 워낙 이것저것 많이 읽어가지고 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미적분을 이용해서 자연이 어떻게 그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모델을 드디어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뉴턴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집대성한 인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만약에 저한테 아주 무한한 자유가 있고 무한한 시간이 있다면 저는 수학이랑 과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 같냐면은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가르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적분이 수학자들이 물론 뉴턴도 수학자 겸 물리학자였지만 어떤 수학적 현상이라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수학만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물리적 현상을 쓰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미적분학이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궁금하잖아요.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무슨 실험을 하고 무슨 과정을 하고 어떤 사유를 통해서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냈을까라는 게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이 책이 잘 나와 있듯이 이런 걸 그 재밌는 이야기처럼 해주면서 가르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렇게 가르치면은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뭐 그렇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요즘 입시 수학을 배우는 걸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 속된 말로 대치동에서 쓰는 어둠의 스킬들이라는 것들을 몇 개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막 뭐 극단적으로 막 미적분 풀 때 합성함수를 막 여러 하는 거를 F, G, H라는 게 있을 때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걸 한 번에 직관적으로 합성하는 막 이런 기술들을 가르치는 걸 보는데 근데 그게 뭔지는 하나도 안 가르치고 이게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온다까지만 가르치니까 정말 이게 이거야말로 반편의 교육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보면서 느낀 건 아, 저렇게 훈련되면 문제는 푸는데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그 순간 저것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것이 되겠구나라는 게 참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뉴턴이 그랬던 것처럼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따라오는 결과물로서의 해석이 돼야 되는 게 되게 맞는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과정이 있는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저만의 용어, 그 상황을 표현하는 저만의 그 표현법이 있어요. how만 가르치고 why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게 좀 안타깝죠, 저는. 뭐 좀 사족이 길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천동설, 지동설 얘기가 나오고요. 유명한 케플러 이전에 그 저기 코페르니쿠스. 아니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부터 나- 나오고 주전원 얘기 나오고 사실 이 내용이 제가 그 저희 학교에서 강의하는 과목 중에서 수학 없는 물리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는 수식을 거의 안 쓰고 정말 개념적으로만 물리를 가르치는 과목인데 거기에 첫 주차 그 강의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물리학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천동설부터 시작하거든요. 천동설, 지동설, 그다음에 그 저기 원자 모형 밝히는 얘기, 전자기학,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까지 이렇게 그, 그 물리학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이런 얘기를 쭉 해주는데 그 첫 번째 시간에 하는 내용이어서 좀 그때 그 강의 내용이 조금 많이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 케플러 얘기도 나옵니다. 케플러가 처음에는 좀 삽질을 많이 했죠. 쉽게 말하면. 그때 그 당시에 밝혀져 있는 수금, 지화, 목토, 수금, 그러니까 그렇죠. 6개, 그리고 정다면체가 5개, 여기에 뭔가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이 그림도 나옵니다. 책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은 워낙 유명한 그림이라서, 사실 그 구글링만 해봐도 금방 나오는데, 뭔가 그러니까 구 안에 정육면체가 딱 내접해 있고, 거기 거기에 또, 이 구를 따라서 뭐 토성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정육면체 안에 있는 뭐였죠? 또 구네. 대적구. 네네. 그 구를 따라서 또 목성이 움직이고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 뭐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이런 식으로 해서 했지만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안 맞는데. 예측이 안 되는데. 예측이 안 되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큰 도약을 한 게 저거였죠. 원 궤도를 포기한 거. 그게 사실 엄청난 도약이었거든요. 설마, 혹시, 설마 해서 원궤도가 아니라 타원일까? 라고 했더니만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케플러가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케플러가 계산을 하는 데에는 티코 브라헤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도움이 됐습니다. 케플러랑 티코 브라헤랑 둘이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는지는 지금도 그 미스테리라고는 해요. 어디서는 오래 같이 일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조수로 일했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같이 일한 것밖에 없다라는 그 기록도 있고, 기록이 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있다고 해요. 그 티코 브라헤가 죽고 나서 그 관측 자료들을 다 태우려고 했대요. 그 당시에는 질병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다 태우는 게 많았는데 케플러가 찾아가가지고 그거를 부탁 해가지고 그 관측 데이터를 다 가져온 다음에 그래서 계산해서 나온 게 그 케플러의 행성운동 3법, 그 1, 2, 3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미적분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산. 그냥 수치랑 그러니까 나와 있는 관측 데이터,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어떤 모델, 어, 잘 맞네? 이러면 좋은 모델이 만들어졌군. 딱 이 정도였다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몰랐다면은 그 근본에 있는 그 우리가 지금은 미적분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어떠한 수학 체계를 처음 그 씨앗을 만든 게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집대성한 게 뉴턴과 라이프니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턴을 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없던 완전히 없던 것을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했다고 보지 않는 시각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것도 어린 아이들 교육용으로는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곳을 보고 그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라고 보통을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 질량이 있는 물건들끼리 당기는 것 같다는 생각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어요. 뉴턴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아이디어랑 갈릴레오가 만들었던 그러한 포물선이라는 그러니까 물건이 날아갈 때 그 떨어지는 그 포물선이라는 것 그리고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밝혀놓았던 그러한 어떤 단편의 개념들, 아이디어들, 조각들, 이거를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체계로 만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더 그 있어 보이게 말하면은 고전 물리학의 공리 같은 어떤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 그게 위대한 거라고 보는 게 제 생각에도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라이프 라이프니츠가 먼저 미적분학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책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는 뉴, 라이프니츠보다 뉴턴을 더 좋아한다 이 생각을 들었거든요. 어,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더 먼저 했는지는. 이분도 영국 분인가요? 어, 영국 분인가? 잠깐만. 영국 분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약간 영국을 피해자로 그리는 피해자와 피해국으로 그리는 거 봐서는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대학이 결국은 네네 말씀하세요. 영국이니까.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아, 예, 뭐 이름은 영국 되게 영국스럽고 대학도 그렇고 영국일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라이프니치 얘기는 여기는 잘 안 나오네요. 거의 뉴튼 얘기만 나오고. 뉴턴을 더 좋아하는 것 그래서 그 어떤 다항식을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전에 어디서 되게 재밌는 그 짤막한 영상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요거 잠깐만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조금만 써볼게요. 그분 수학 강사셨거든요. 아, 이름 들으면 다들 아실 만한 그런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얘기하신 게 뭐였냐면은 미적분을 서양에서 먼저 그 발명을 한 바람에 우리는 한국인의 그 사고 순서와 참 맞지 않는 방식으로 미적분을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적분이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글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미적분을 먼저 만들었다. 그러면 미적분을 이렇게 서술하지 않았겠니? 라면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자, 기억의 제곱을 적분하면 그러면 3분의 1 기억의 함승이 된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요거 보이시나요? 아, 예. 제가 방금 썼는데 혹시 이분 보이셨나요? 요거? 네, 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뜨지 않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적분하는 거 보면은 앞에 이런 식으로 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x 제곱을 하고 여기 뭐 dx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저기 영어랑 우리말이랑 어순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는 방식 자체가 그 서양의 사고 방식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한국 그 당시 조선이겠구나. 조선에서 미적분학을 만들었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 기호 체계가 주는 힘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라이프니츠나 뉴턴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얘기가 이제 미분 형식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유용성과 여기 책에도 잠깐 나오는데 라이프니츠의 그 dy dx가 f 프라임 x를 이긴 그게 대수적인 사고의 힘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라이프니츠식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생각하기는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개념적으로는 오히려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dydx가 분수가 아니잖아요, 그게. 음. 근데 이제 뭐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안 배우니까 어쨌든 그거를 이,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기호는 라이프니츠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원래 이 얘기부터 그 하면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제가 까먹은 게 하나 있는데 미분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미분. 아마 그 미적분의 힘이라는 책에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라서 나중에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 여기 나무가 있어요. 대충 나무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무가 있고 여기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뭐 2m라고 칠게요. 2m 높이에서 갑자기 이렇게 똑 하고 떨어졌어요. 이게 땅에 떨어지는 데까지 만약에 1초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1초 동안 2m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속도로 따지면은 2m per 세컨드, 그러니까 1초에 2m 움직이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사과의 속도가 사과가 요 땅에 떨어지는 요 순간의 속도가 이거보다 크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알아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이게 만약에 사과가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한 속도랑 땅에 부딪힐 때 속도랑 똑같다면은 우리가 나무 위에서 땅으로 떨어질 때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떨어질 때 뭐 10cm 위에서 떨어지나 2m 위에서 떨어지나 속도가 똑같다면은 우리는 떨어지는데 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높은 데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가 더 걱정을 하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떨어지는 이유는 아래로 떨어질수록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거.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아직 모르는 거. 여기쯤에서 속도는 얼마지? 라는 거. 이런 걸 계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언제까지냐면은 갈릴레오가 뭔가 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갈릴레오가 제가 아마 다른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갈릴레오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수직으로 무언가 떨어지는 거는 관찰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아주 똑똑한 실험을 변형을 합니다. 어떤 변형을 하냐면은 아주 완만한 이러한 경사로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공을 굴려요. 그러면은 마치 어떤 식으로 공이 굴러오냐면은 지금 여기서 그렸던 이 상황이랑 비슷한데 조금 더 느리게, 마치 그 동영상을, 이 당시에 동영상이 없었지만 동영상을 찍은 다음에 동영상을 내가 천천히 돌린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아내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했더니 실험을 했더니 그래프를 그렸대요. 이렇게 X축은 시간에 대해서 이게 얼만큼 굴러 떨어졌는지를 했더니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네. 요거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없어져 버렸다. 계산해 보니까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거 2차 함수네. 그러면 자, 2차 함수라면은 내가 어떤 지점에서 속도를 알려면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 제가 선 그린 거, 제가 여기 곡선을 그렸지만 여기를 아주 확대 이런 식으로 확대를 쭉 해보면은 여기는 직선처럼 보이는구나.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속도가 아닐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적분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한 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거리와 속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네? 라는 것에서부터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고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라는 걸 두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서 읽은 뉴턴이랑 라이프니츠라는 두 사람이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표기법으로 개발을, 개발? 발명, 발명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 현대를 살고 있는 전 인류는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큰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중간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다. 지금 강성호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처음에는 데이터 갖고 했겠죠. 함수를 그리진 않았고 그렇죠. 예를 들어 100개의 데이터를 갖고 네. 근접한 두 개의 데이터를 미분을 했더니 이게 나왔고 나중에는 그러면 200개를 늘려볼까 200개 그렸더니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 그래서 않았을까요? 미분이 이때는 나오지 않았을까? 시계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때는 시계가 이거일 것 같거든요? 요거? 반진자?
단진자를 가지고 이게 몇 번 왕복하는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렸다고 알고 있어요. 뭐 어디 뭐 뭐 1미터 예를 들어서 1미터라는 것도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도량형을 만든 게 나폴레옹 때니까 뭐 1 뭐라고 불러줄지 모르겠다. 1피트라고 할게요. 뭐 1피트 내려오는데 뭐 이 진자가 몇 번 진동했는가 또 2피트 내려오는데 몇 번 진동했는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사실은 그려보면은 여기 1, 4, 9, 뭐 16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만약 측정이 되면 이거 뭐야? 이거 제곱이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딱 이러한 그 관측 결과를 만들어낸 게 갈릴레오 갈릴레이고 이 근거에 있는 이거보다 더 밑에 있는 근본이 되는 그런 원리를 찾아내고 그걸 기술하기 위한 수학을 만들어낸 게 뉴턴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계가 없었나요? 없지 않았을까요? 잘 모릅니다. 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갑자기 궁금해. 여기 그런 얘기도 나와요. 제가 그 요즘 읽는 책이 음, 아톰 익스프레스라는 책이거든요. 그 만화책인데 어, 인류가 원자를 발견하기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해놓은 그 내용인데 거기에 딱 이 책의 내용이랑 겹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뉴턴이 빛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뉴턴이 이미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발표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빛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가 호된 그 비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무슨 내용을 했다가 비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아톰 익스프레스에 나오거든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뉴턴은 빛을 입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그 날아가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사과를 본다라는 것은 어떤 아주 작은 빛 입자들이 사과에 갔다가 부딪혀서 그게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거는 그 정말 그 아주 작은 먼지 같은 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물리적인 그런 입자라면은 아주 쉽게 반박이 돼요. 어떻게 반박이 되냐면은 빛이 만약에 입자라면 이렇게 오는 빛이랑 여기서 만나면은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충돌이 일어나서 뭔가 산란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뭔가 충돌이 일어나서 그 충돌에 의한 어떤 빛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전혀 그 관측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그 비판을 받았다고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후크죠. 후크. 로버트 후크. 아, 후크와의 악연은 유명하죠. 예, 거기서부터 그 후크가 그 빛의 파동설에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는데, 그건 몰랐습니다. 음, 음, 거기서부터 악연이 시작돼요. 예나 지금이나 비판을 자기 의견도 안 맞으면 다 비판하네요. 그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선구자이긴 하네요. 단지 왜 그런지 몰랐을 뿐이지. 제가 슬랙에다가 오늘 그 호라이즌 글을 2개 올렸거든요. 하나는 그 아, 줄, 톰슨이랑 줄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갈릴레이 얘기였는데, 이런 거 읽어보면은 정말 그 과학자들이
서로 자기가 맞다고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는지 되게 재밌어요. 이런 얘기 읽어보면. 물론 지금 후 세대인 우리가 읽으면 재밌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걸 목숨 걸고 했겠습니까? 아,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분수 표현을 아까 이유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판을 실제로 받았죠. dx분의 dy. 이 정체가 뭐냐 도대체. 뭐 무한히 작아진다고 하는데 0분의 0이 잘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너무나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써도 되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런 그 반론? 비판이 실제로 있었고 이걸 해결하는데 100년, 200년 정도 걸리죠. 네. 네. 그래서 이 책에 되게 재밌는 그 부분에 대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음,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타당한 비판이잖아요. 0분의 0은 계산이 안 되는데 뭐 0은 아니지만 무한히 작은 그런 이상한 걸 도입해가지고 해도 되냐? 엄밀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상하긴 한데 계산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있는 걸까? 근데 문제없이 다 되는데? 그랬더니 그 버클리 추기경이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다양한 오류들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라고 우겼다.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진짜였던 거예요. 이게 참 황당하죠. 그,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수학적으로는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저 요즘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함부로 이걸 물어보는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지만 라는 전제를 깔고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일단 잘 되는 건 맞다. 그런데 이게 잘 되는 이유를 그리고 이게 잘 되는 체계 속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었음을 수학자들이 실제로 밝혀냈고 잘 설명을 해놨다. 그러니까 수학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수학자들을 믿고 그냥 잘 써먹으면 된다. 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혹시 제가 뻘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면 댓글로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비자명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 체계 속에서 사람의 사고 속에서는 또 자연스러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0은 아니니까 어쨌든. 음, 0이 아닌 걸 0이 아닌 걸로 나누니까 유리수의 그 시스템 안에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자명하게 떨어진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게 우리가 설명을 논리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끼기 충분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런 면 때문에 그 라이프니츠의 표현인 dydx를 그 연쇄 법칙으로 써서 쭉쭉쭉쭉쭉쭉 지웠을 때 그 쾌감이 또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분수가 아닌 걸 분수처럼 지워버린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쾌감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되게 불편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거죠. 실제로 제가,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 어, 동력학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다 보면은 초반에 이런 수식을 제가 쓸 때가 있어요. 요, 그,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dv분의 dt였나? 이거는, ds분의 dv 곱하기 t분의 뭐, ds. 이런 식으로 아마 맞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뭐 요거는 뭐가 나오고 이거는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떤 공식을 하나 유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식이 동작하는 이유가 마치 분수 곱하는 것처럼 ds 이렇게 없어지니까 똑같아진다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ds분의 dv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t는 시간이고
요건 속도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냐. 가속도 얘기고요. DT분의 DS는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움직였냐. 이건 속도랑 똑같거든요. 근데 요 DS분의 DV는 물리적 의미가 되게 애매해요. 움직이는 거리 분의 속도? 이게 뭐지? 라고 하면은 사실 저도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분명히 동작은 해요. 그리고 이렇게 유도되는 공식 매우 잘 맞아요. 문제 푸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공식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있잖아. 이게 뭐냐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잘 동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라고 하는데 이걸 수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되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직관적으로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미적분까지는 그래도 뭐 오케이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다음 챕터에 나오는 그 열에 대한 이해에서부터는 정말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챕터가 열 맞죠? 네, 맞네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프리의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좀 내용이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거기서 막혀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이 열방 정식이 수술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 함의를 모르겠어요. 저도 분명히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건데 뭐 열에 대해서는 제가 쓸 일이 없다 보니까 다 까먹어버려요. 저는 열방 정식을 처음 접했을 때가 이건 되게 그냥 뻘소리인데요. 제가 그 대학 때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물리학과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영학과인데 물리학과 연력학 수업을 들어가서 듣다가 처음 접했는데 어쨌든 뭐 F를 맞을 각오를 하고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이게 어렵기도 어려운데 저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모든 저 말고 전공생들도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굉장히 명강의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모르겠는데 직관적으로는 막 마음이 와닿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커피 믹스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음, 커피 믹스를 갖고 들어오셔가지고 물에다 타서 드시면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니 얘들아 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열역학과 화학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러고 나서 중간고사를 보러 갔더니 신라면을 한 봉지씩 주시더라고요. 신라면 뒤에 있는 성분을 보고 이것에서 일어나는 열 상황을 설명하시오. 근데 뭐 저는 당연히 뭐 F를 생각했는데 C뿔이 나와서 굉장히 감동을 했지만 네. 어쨌든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는데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아, 그 수업을 다시 한번 지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조금 나네요. 네, 음. 뻘소리였습니다. 저도 그런 뭔가 기억에 남는 수업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잘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읽으셨 그 아톰 익스프레스의 열방정식 그게 조금 내용이 나오지 않나요? 프랑크 어, 그 책이 아닌가? 제가 아직 읽는 중이라서 뒤에 나올지는 네, 모르겠는데 아직 제가 한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거기까지는 없었어요. 네. 음. 그 책인가 같은 기억에 그런 얘기 표현이 있었는데 뭐라 했냐면 왜 하필 인류가 양자역학을 열방정식부터 시작해서 가장 그게 뭐 모르지만 거기는 시작해서 그렇게 골치를 아팠을까 그러는데 더 단순한 양자역학을 시작하기 위한 더 단순한 그 얘들이 응용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가장 어려운 그 분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골치가 아팠을까? 그래서 빨리 발전을 다른 분야보다 더 더뎠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 아, 왜 열부터 시작했을까? 그건가요? 예, 예. 왜 아,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다룰 수 있는 네. 가장 어려운 분야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그거는 여러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류가 그 증기기관을 언제 만들었냐면은 18세기에 만들었어요. 증기기관이 그때 그 엔지니어들이 쉽게 말하면 엔지니어들이 증기기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열을 일로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실제로 만들었거든요. 네, 원리는 네, 몰라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저기 공학자들은 엔지니어들은 열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의 일, 그러니까 물리적인 물리에서 정의하는 그 일이라는 것도 잘 몰랐지만 어쨌든 그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증기를 만든 다음에 그 증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이미 만들어서 돌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되지? 이게? 그래서 음, 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음, 열이 뭐지 도대체? 그래서 그 아토믹 익스프레스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책이라서 그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라부아지에 얘기가 나옵니다. 라부아지에가 산소를 발견했거든요. 산소.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나무를 태우면은 까맣게 되는 거는 그 나무에 연소 반응이 일어나서 산소가 붙어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산소가 붙은 나무는 더 이상 잘 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산소를 발견했는데 그런 식으로 원소들을 이렇게 자기가 발견한 원소들을 테이블로 이렇게 막 써놨어요. 주기율표까지의 형태는 갖추지 못했고 그냥 원소들만 있는. 그런데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열, 열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열도 원소일까? 아닌가? 그냥 어떤 현상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열소라는 거를 그 테이블에다가 집어 넣었었어요. 칼로릭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칼로릭이라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과학자들이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칼로릭이 원소가 아니라 실제로는 입자들의 그 운동이 열로서 나타난다는 걸 보인 게 그 윌리엄 톰슨. 나중에 그 켈빈이라는 그, 아, 백작인가? 정확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켈빈 경이라고 이름을 붙은 그 사람이 그거를 알아낸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밝히기 전에 사실은 증기기관은 이미 있었어요. 있었는데 물리학자들이 보기엔 이게 왜 되는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열에 대한 이해를 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 열에 대한 증기기관이 이해, 네, 네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어, 그 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수학이나 이제 과학이 그게 양자역학이었고 하필 그 어려운 양자역학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해내왔던 그 진도에 비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더뎠다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수학이 응용을 한참 수학이 이미 해놓은 거를 이제 응용해서 뭔가 뭐 그거 관련 기계가 나중에 나오던가 그러는데 그거에 이제 발례로 책들 보면 발례로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열 엔진 열쪽하고 그다음에 사형 기하학 그건 또 미술에서 먼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아토믹 익스프레스를 빨리 읽은 다음에 한번 리뷰를 조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책 되게 그, 재밌어요. 네 권 다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책들? 그 이볼루션만 빼고 읽어봤는데 근데 근데 아, 작가가 너무 진짜 무슨 되게 잘 짜서 쓰는 것 같아. 네. 약간 소름 돋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죠. 그 그래. 수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함수 시간에서 그러니까 같이 읽는 건 좀 안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책 그 시리즈들입니다. 네 권 다 재밌어요. 그냥 네 권을 다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나온 게 그래비티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그 중력을 이해하기 위한 그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얘기부터 나와요. 천동설 얘기부터 나와요. 천동설 얘기부터 당연히 뉴턴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끝나는 그런 책이 있고 그다음에 그 게놈 익스프레스는 그 유전자 과연 인류가 아니지. 생명체가 후손을 남기면서 후대에 전달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DNA만 전달하는 게 맞나? 라는 거.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그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냥 DNA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DNA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어떤 그 정보들이 전달된다는 그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아톰 익스프레스는 그 원자를 이해하기 위한 긴 여정. 그다음에 마지막에 에볼루션 익스프레스는 이것도 아직 읽진 않았지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윈 얘기가 나오겠죠, 아마도. 네, 그런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집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섯 번째가 퀀텀 익스프레스가 된다고 책의 그 아, 띠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음. 그네 권이 전부 다 만화책인가요? 네, 만화책입니다. 네. 만화책이고 만화책 형식? 포맷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해요. 그러니까 저자가 그 만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그 역사적 맥락에서 중요했던 인물들이 타고 내리고 같이 그 뭐 기차가 고장 나가지고 갑자기 사막을 걸어가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음. 약간 로드무비 형식을 띠는데 그 이야기는 스토리는 과학 스토리인 역사 얘기인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학 시간인데 너무 과학책 홍보를 하면 안 되는데 조금 이상하네. 재밌습니다. 어, 이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열방정식도 열방정식인데 사실 이 유체 역학이라는 부분이 정말 압권인 것 같습니다. 저 이게 어리, 저 사실 제가 건설회사 근무할 때 웬만한 공정들을 그냥 어깨너머로 공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딱 하나 포기한 게 있었는데 그게 회전기계였거든요. 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나오네요. 유체역학에 대해서 이문방 정식이. 이 체육학은 제가 그 학부 2학년 때 나머지 역학들은 그래도 다 재밌었는데 유체역학은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왜냐면 어, 유체역학은 조금만 복잡해지면은 손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손으로 풀 수 없는 문제밖에 안 나와요. 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너무 간단한 문제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체가 싫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고체가 좋았습니다. 고체는 누르면 정직하게 눌리거든요. 미적분 챕터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항상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참 미적분이 같이 발전해 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이 과학의 언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로 상보적인 관계라고 해야겠죠. 수학도 과학이 수학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수학도 과학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예전에 재밌었던 건 저거였어요. 음, 아, 뭐였지? 그러니까 물리학의 아마 표준 모형 관련된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입자 물리를 하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입자들이 갖고 있는 성질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더니 그 직문수 3강, 4강에서 나오는 그 군 얘기 나오잖아요. 입자들이 갖고 있는 성질을 이렇게 딱 테이블에 펼쳐놓고 봤더니, 이거 뭐야? 이거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완벽한 대칭 구조를 가진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디 한 구석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입자.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뭔가 입자 하나 있을 거야.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라는 식으로. 근데 나중에 실제로 발견이 되죠. 그런 게. 음, 그런 것도 보면은 얼마나 서로 돕고 돕는 관계인지. 그런 얘기 보면 되게 재밌어요. 미적분이 안 쓰이는 곳은 없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냐고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는 것이 참 미적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로 지금 쓰고 있는 PC 스마트폰도 미적분 없이 돌아가는 게 한 개도 없는데 여기에 어떤 원리가 있지? 생각해보면 아는 게 없네요, 진짜. 아,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미적분을 아는 게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잖아요. 사실 타당한 항의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먹고 사는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음, 약간 그런 거죠. 알면 재밌을 순 있지만, 그걸 모른다고 해서, 뭐, 하는데 큰일 나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 미적분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이상의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게 그 사칙 연산과 방정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계산기와 컴퓨터가 발달해도 사람이 사칙 연산을 못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진짜 치명적인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마트에 갔을 때 계산이 안 돼서 이게 잘못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건 꼭 배워야겠다라는 타당성을 설명하기가 너무 쉬운데 미분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모른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게 사실 저 자신에게도 납득시키기가 쉽지 않고 사실 미적분을 공부한다 그러면 모티베이션이 논문을 좀 잘 읽어야지 모델을 좀 잘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사실 여기서 내가 실생활에서 이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내가 뭘 기똥차게 뭐 주식 내일의 주식 가격을 예측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거든요. 사실 주식 시장 같은 경우가 되게 재밌는 게 되게 많은 재무의 모델들이 굉장히 복잡한 미적분, 뭐 열방정식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을 다 끌어다 쓰고 있는데 정작 그분들은 엄청난 흑역사들을 남기시는 분들이거든요. 대부분의 헤지 펀드가 꼴랑 망하고 오히려 진짜 정말 단순하게 투자하시는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 이 투자계의 구로로 남는 걸 보면은 근데 좀 궁금한 부분이 딱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헤지 펀드가 그 미분기화 하시는 분이 만든 헤지 펀드가 있는데 수학적으로 굉장한 성공을 거둔 헤지 펀드인데 그 회사의 알고리즘은 좀 궁금하긴 해요. 도대체 얼마나 발전된 수학적 모델을 쓰길래 저게 저렇게 장기간 동안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사실 그런 펀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만드시는지 참 궁금하고 막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방금 얘기하신 거 사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언제 시간 되시면 우리 역함수에 한번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미적분 얘기를 쭉 했는데요. 늦게 시작했으니까 오늘은 짧을 거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 결국은 한 시간을 훌쩍 넘기고 말았습니다. 30분에 끝내는 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미적, 저희가 음, 책을 지금 미적분까지 읽었는데 그러면 다음 주도 계속 이 책을 읽는 거죠? 끝까지 읽기로 했으니까. 네, 읽어야지요. 네네. 그러면 한 12장부터 읽으면 되겠네요, 저희. 오늘 그렇게 많이 했나요? 아니군요. 오늘 10장이군요. 네. 네네, 불가능한 양이구나. 네.
아, 사실 구장도 오늘 제대로 안 했습니다. 아, 네네네. 네. 네, 미분 방정식도 안 했습니다, 오늘. 아, 미분 방정식. 네. 아, 그렇죠. 오늘 미분 방정식 얘기는 사실 하나도 안 했죠. 그러게요. 예, 네. 여기가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음악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열과 온도 얘기가 여기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음,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구장 자연의 패턴, 미분 방정식, 여기부터가 좀 더 깊이가 확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 책 전체에 봤을 때. 왜냐하면 그 제가 미리 조금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여기 구장에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데 미분 방정식이 나오면서 열 방정식이 나오고요. 여기 열 방정식이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챕터에 보면은 복소수가 나와요. 허수, 복소수라는 게 나오고요. 복소수를 처음에 누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왜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처음에 복소수를 시작하더니 나중에 복소 함수까지 갑니다. 챕터 하나에서. 그래서 갑자기 내용이 막 아스트랄하게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챕터에는 그 다음 챕터가 함수가 한 번 더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함수가 한 번 더 나와요. 열방정식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풀이의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여기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비유클리드 기하가 나옵니다.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보이시죠? 아, 정말 수학의 역사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챕터에 나오는 게 대수학 얘기가 나옵니다. 뭐 오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존재하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저도 여기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아직.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가 조금 진짜로 수학적인 수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뉴턴까지는 앞에 챕터 8개가 기원전 아니지. 기원전이 아니죠. 그 무슨 700. 뼈부터 나왔으니까 수만 년 전이라고 해야겠구나. 수만 년 전부터 챕터 8까지가 한 300년 전까지의 이야기였다면은 나머지는 그 300년을 이렇게 쪼개고 쪼개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 스포일러를 드리면서 네, 다음 주는 아무튼 9장부터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안한 그 마음으로 질문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우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 뒤에 갈수록 내용이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럼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읽어도 될까요? 저도 그럴 항상 수, 질문이. 모르면서 읽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매우 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알면 이걸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사실 아까 그 뭐라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삶에 큰 임팩트가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아,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읽을 생각입니다. 저는 아, 저는 수학을 잘 모르니까 좀 사이드 이야기에 눈길이 많이 가는데요. 갈릴레오도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에 밝은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망원경을 누가 만들어준 어, 소리를 듣고 자기가 얼른 만들어가지고 월급도 싹 올리고 또 후원도 막 받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책 쓰고 이런 것도 물론 뭐 작가로서 어, 과학자로서 좀 마땅히 그렇게 하고 싶긴 하겠지만 그런 어떤 기회들을 잘 포착해가지고 최대한의 어떤 가성비를 끌어내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옛날에는 그냥 과학 이런 것밖에 몰랐는데 이렇게 과학 수학사를 읽으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삶의 형태 같은 게 이제 수학은 잘 모르니까 좀 쓰잘데기 없는 게 눈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수학을 모르는 대신에 좀 그런 걸 더 열심히 읽는 것 같습니다. 수학을 잘 알면 그런 게 좀 대충 눈에 안 들어올 텐데 어차피 수학은 잘 모르겠고 하니까 읽으면서 그런 스토리가 더 저는 이렇게 잘 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중간중간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이 이런 책을 읽을 때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뉴턴 파트를 읽으면서 뭐 뉴턴이 피해자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냥 혼자서 쪼개면서 하는 얘기가 역시 조폐국장은 특허국 직원한테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이 조폐국장은 뉴턴이 영국의 조폐국장이었고 네. 그 아인슈타인이 스위스의 특허청 직원이었는데 조폐국장은 특허청 직원을 이길 수 없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이 파트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음, 보면은 그 수학자들의 먹고 사니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먹고 사니즘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는데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갈릴레오도 뭐 사실 따지면 먹고 살려고 타협도 하고 자기가 그쵸. 원래 썼던 편지도 그거 위조된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그걸 고쳐가지고 내가 보낸 거는 원래는 이거야. 뭐 이랬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원문이 발견돼서 흑역사도 많고. 음. 음. 그래도 예전에는 그게 한 100년, 200년 사후에 밝혀지는 건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살아 계실 때 다 밝혀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학자들의 먹고 사니즘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페르마는 전문 수학자가 아니었죠. 아마추어 수학자였고 원래 본업은 변호사였을 거예요, 아마. 음, 그리고 또 뭐 뉴턴은 다들 아시겠지만 40대 이후에는 연구를 거의 안 했고 그리고 라이프니츠도 사실은 수학 외에도 너무 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수학이나 또는 자기 분야 하나의 분야에 올인하기 시작한 거는 인류 역사에 보면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한 게 뭐냐면 그 기준이 되는 타임라인이 프랑스 혁명인 것 같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프랑스 혁명 때 사실은 그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피해를 보거나 젊은 나이에 죽은 수학자, 과학자가 꽤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아, 라부아지에. 라이, 네, 네, 대표적이죠. 네. 라부아지에가 그 아톰 익스프레스에 보면 나오는데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네. 네, 그런 경우도 나왔고.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공직을 지냈던 사람들은 그런 운명을 맞이한 사람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부터 나올 수학자들은 방금 얘기했던 그 시대 이후의 그 수학자들이 이제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깊어질 수도 있겠네요, 내용이. 그리고 사실은 내용 이해 안 되시는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도 한 14장 이후를 조금 봤는데 여기부터는 뭐랄까, 수학을 좀 깊이 공부한 사람만 이 내용을 즐기면서 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읽었습니다. 예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수학자가 교양인을 위했다면서 쓴 것은 항상 실패하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염두를 해두고 저는 읽기 때문에, 모두가 실패를 할 것이지만, 이해를 하는 것에 실패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그냥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못해도 괜찮고 이해를 하면 더 좋고 뭐 누가 와서 얘기를 해주면 또 좋고 안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저희끼리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시간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